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1945년 8월 18일 오전 5시 C-46형 수송기 한 대가 중국 서안 비행장에 활주로를 이륙했다. 수송기 안에는 미군의 중국 전구 소속 장교 18명과 한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소속 장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미군 측은 웨드마이어 중국 정구 미군 총사령관으로부터 한국 내 미군 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사절단이었고, 한국 측은 그 고문 자격으로 동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 상급자는 바로 닷새 전에 한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으로부터 국내 정진군 총사령관에 임명된 전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이었고, 그 수행자는 같은 날 소령으로 진급된 제2지대 공작대원 김준엽, 장준하, 노능서 등이었다. 8월 10일 일본이 항복 의사를 밝히자 임시정부는 속히 국내에 정진군을 투입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우선 이들을 파견한 것이었다. 대표단 파견에 이어 정진국이 국내에 들어가 미군과 함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함으로써 건국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임시정부의 판단이었고, 당시 제2지대에 파견되어 공작대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사전트 소령도 이에 찬성하여 사령부의 재가를 얻었던 것이다. 수송기는 하남평야와 산동반도를 지나 황해바다에 들어서면서 매 5분마다 일본 조선부 사령부로 타전을 했다. 미국 군사사절단이 진입 중이다. 착륙 지시를 바란다. 황해바다를 건너서 고도를 낮추며 한강 줄기를 따라 비행하던 수송기가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의 응답이 들어왔다.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하라. 영등포 상공을 2번 더 선회한 수송기가 일본 공군의 전투기들과 탱크들로 가득 찬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한 것은 12시 30분이었다. 아니, 기관 단총을 어깨에 걸친 채로 비행기에서 내려서던 사절단 일행은 깜짝 놀랐다. 방독면을 쓰고 차검한 소총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일본군이 수송기를 포위했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탱크의 자주포와 기관포도 모두 그들과 수송기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포위하고 있던 일본군 병사들이 길을 열자 참모들을 거느린 조선군 사령관 조즈키 중장이 앞으로 걸어나왔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미군 측 대표가 그들의 임무를 설명하자 조즈키 중장은 아직 정전만 한 상태일 뿐 휴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돌아갔다가 조약이 체결된 후에 재입국하라는 것이었다. 회항할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은 돌아갈 연료의 보충을 기다리는 동안 일본군 장교 숙소에서 여의도 경비사령관 시부자와 대자와 참모장 우에다 중자가 꿇어앉아서 따라주는 맥주를 대접받고 하루를 묵었다. 그러나 이튿날 중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물론이고 임시정부의 광복군은 끝내 국내에 진주하지 못했다. 연합군은 8월 28일에 비로소 일본에 진주하기 시작했고,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8월 30일에 도착했다. 그리고 9월 2일 동경만에 정박한 미국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일본은 연합국에 대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그로부터 한국은 중국 전구에서 태평양 정구로 이관되었고, 한국에 관한 사항은 웨드마이어의 손에서 메가더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메가더 사령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1940년 9월에 창설된 대한민국 광복군은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일 선전포고를 했었다. 또 이범석 장군은 중경에서 설립되어 1939년 광복군 제2지대로 편입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지휘를 맡아 미국의 OSS 교관 40명을 초빙하여 대원들을 훈련시키고 공작반을 편성하여 8월 20일 국내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모스크바 군사회담과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할 경우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을 수락한 미국은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1945년 8월 6일 서둘러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소련은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단숨에 만주를 가로질러 한국 북단의 웅진항과 나진항을 공격했다. 당황한 미국은 다시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그 다음날 일본은 항복 의사를 밝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 광복군은 국내 진입 열흘을 앞두고 종전을 맞아서 실적 없는 비운의 군대가 되었고 임시정부도 메가더 사령부로부터 그 기득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1945년 11월 23일 개인 자격으로 입국한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은 도착 성명도 발표하지 못한 채 장갑차에 실려져서 경교장에 이송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 4월에 이청천 총사령관도 개인 자격으로 환국하였고 중국 각지에서 광복군으로 수편한 대부대도 포로나 난민과 비슷한 대접으로 귀국선을 타게 된 것이다. 열흘이라는 기구한 시간차로 조국에 개선하지 못한 광복군과는 달리 소련은 겨우 종전 이틀 전에 참전을 했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상황은 매우 급하게 돌아갔다. 이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를 단독 점령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차선책을 선택해야만 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란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가급적 한반도 북쪽에서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미국이 모색한 것이 바로 한반도의 분할선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승전국이면서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었고 남북 분단의 비운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났다고 만세를 외치던 한국은 다시 엄청난 비극을 잉태한 분단의 슬픔을 맛보아야 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한국의 허리를 꺾으셨던 것이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기 9장 17에서 18절. 까닭없는 재난에 지쳐버린 욥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기 7장 12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 두 개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하나는 미국의 공업화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였고 또 하나는 러시아 혁명으로 나타난 소비에트 민주주의였다. 특히 봉건 왕조의 귀족도 아니고 노동자나 농민도 아닌 중산층은 전통적 가치와 윤리를 한꺼번에 타락시켜버릴 것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아갈 듯한 소비에트 민주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에 나타나서 고민하는 중산층을 끌어모은 것이 바로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스페인의 팔랑의 당 같은 민족주의 노선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의 결과로 나치즘과 파시즘은 무너졌고 그동안에 어이없이 살해당한 600만 유대인의 비명은 박물관에 남겨진 안경테와 금리빨의 무더기,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로 만들어진 몇 장의 모포와 그 시체의 기름으로 제조된 몇 개의 비누로 남게 되었다. 세계대전 중 중립을 지켜서 운 좋게 살아남은 팔랑해 당의 프랑코는 마드리드 북서쪽 55km 지점에 죽은 자들의 골짜기에 세계 최대의 지하 성당을 조성했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서 희생된 인민전선과 팔랑해 당의 양측 전사자들을 그곳에 함께 묻도록 했고 그 위에 높이 150m, 폭 46m의 거대한 콘크리트 십자가를 세웠으며 나중에 자신도 죽어 그곳에 묻혔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난 후 세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민주주의에 의하여 지배되었고 이 두 세력의 대립은 필연적이었다. 그 두 세력이
패전국인 독일을 나누어 점령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하더라도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고려대의 이호재 교수는 한국 분단의 책임을 외세에만 돌릴 수 없으며 각 정파가 주도권을 장악하려다가 기회를 놓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는 조선 임시정부의 수립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었다. 신탁 통치안도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토록 되어 있었다. 일단 임시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연합국과 탁치 문제에 대해 협상했다면 통일민족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이다. 국내외에서 한국 독립을 위해 활동하던 정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세력 싸움에 몰두하고 있을 때 신사참배 문제로 고난을 겪다가 해방을 맞았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감리교회는 일제시대의 행정 문제를 두고 재건파와 복흥파로 갈라졌고, 장로교회에서는 신사참배에 가담한 목회자들의 자숙기간을 요구했던 고심파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여 떨어져 나갔다. 이런 가운데 6.25 전쟁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다. 그날 새벽 5시에 북한군은 보병 8개 사단과 242대의 전차를 이끌고 38선을 넘었으며 211대의 전투폭격기도 동원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처음으로 출동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고,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과 연이은 진격으로 북한군이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참전했다. 한국전쟁은 20세기의 전형적인 비극이었다. 그것은 도덕적 정의나 국민의 지지라고는 조금도 없이 오직 이데올로기적 명분만으로 벌어진 전쟁이었다. 그 전쟁으로 3만 4천 명의 미군과 100만 명의 한국인 그리고 25만 명의 중공군이 생명을 잃었다. 그 전쟁은 어떠한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 전쟁의 비극은 처음에 그 전선이 남쪽의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고 다시 그 후에는 북쪽의 압록강까지 올라갔었다는 데 있었다. 전선이 바뀔 때마다 남과 북의 군대와 민간인들은 단지 사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서로를 참혹하게 죽였다.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했고, 또 서로의 상부의 이웃들을 고발하여 끌려가서 살해당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전쟁 중에서도 한국교회는 분열을 거듭하고 있었다. 한창 전쟁 중이던 1952년 4월 29일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조선신학교를 불법화했고, 밀려난 자유주의 측은 보수파를 바리새주의로 규정하고 분리를 결정했다. 휴전 직후인 1954년 6월 이들은 총회 명칭을 기독교 장로회로 바꾸었다. 마침내 장로교회 안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은 조인되었지만 전쟁 후의 서울은 그야말로 잿더미뿐이었다. 고아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당시의 서울 사진을 보면 보이는 것은 오직 잿더미였고 여기저기 깨어진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는 욥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는 장면이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순전하고 정직한 욥의 신앙을 칭찬했을 때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지켜주어 많은 소유와 집안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의 재산을 빼앗고 그의 자녀들을 다 죽였으나 욥은 오히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런 욥의 믿음을 또 칭찬하자 사단은 다시 하나님께 욥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을 제안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욥기 2장 5절. 그렇게 해서 사단은 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 바로
그 욥의 순환처럼 한국 전쟁도 역시 매우 험악했고 그 결과는 처참한 것이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후 이 전쟁에 보병 장교로 참전했던 페렌바흐는 그의 회고록 한국 전쟁에서 이렇게 썼다. 역사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세대에게 이 전쟁에 관한 논쟁이나 중요한 전략 또는 정책 같은 것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도발되어 한반도의 질척거리는 시냇가와 벌거벗은 산허리에서 벌어졌던 삶과 죽음의 인간 드라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페렌바흐는 자신의 회고록을 이렇게 끝냈다. 한국 전쟁의 교훈은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또 하나의 회고록이 있다. CIC, 즉 미군 방첩대 훈련학교의 특별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동경의 극동 공군사령부의 607 CIC 파견대 산하 K 분견대 요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첩보 활동을 했던 도널드 니콜스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6월 25일 이전의 2달 동안 나는 각기 다른 3개의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다. 그 마지막 보고서에는 전쟁이 6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메가더 사령부는 나의 보고서를 믿지 않았다. 도널드 니콜스. 왜 미국은 전쟁 예측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던 것일까?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했을 때 미국은 만주 폭격의 기회를 포기하고 메가더를 해임한 뒤 전쟁을 오늘의 휴전선에서 서둘러 끝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한반도를 분단된 채로 두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전략이나 정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페렌바흐의 말대로 그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동방에서 한국이 소비에트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사이에 끼어 분단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중동에서는 또 하나의 불씨가 준비되고 있었다.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토 귀환이 그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은 성경에 여러 번 예고된 것이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에스겔 39장 28절. 이것은 이미 에스겔 이전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된 바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5에서 6절. 1989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가 열린 이후로 유대인들의 본토 기환은 차츰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1917년 영국은 민족주의를 조장하기 위해 민족 자결을 전쟁의 명분으로 내걸었고 유대인의 재력을 독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유대인의 건국을 지원하겠다며 발포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유대인 귀환에 불을 당겼던 것이다. 더구나 대전 후 팔레스티나가 영국의 위임 통치령에 들어왔으므로 유대인의 건국운동은 신속하게 추진되었고 독일의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본토 귀환이 급증하자 아랍인과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 11월 유엔이 팔레스티나 분할안을 결정하자 아랍 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팔레스티나를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제1차 중동 전쟁을 일으켰으나 한 달도 안 되어 2,000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우세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제각기 속셈이 다른 아랍 국가들은 그 의견과 행동이 엇갈려서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거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을 수상으로 하여 건국을 선언하고
소련, 미국 등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아랍 측 교전국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강화 조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분쟁의 불씨를 남겨둔 채 1949년 1월 유엔의 조정으로 휴전은 되었으나 휴전선은 사실상의 국경선이 되어버렸다. 이번에는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자기네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 유랑민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당시 겨우 53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아랍과 싸운 유대인들의 승리는 본토에 귀환한 후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리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해준 셈이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스가랴서 12장 8에서 9절. 두 번째 중동전쟁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956년 10월에 일어났다. 이집트의 파루크 왕을 몰아내고 권좌에 오른 압둘 나세르 대통령은 아스완 댐의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은행 차관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반대로 좌절당했다. 이에 반발한 나세르가 갑자기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영국, 프랑스군과 함께 이집트가 점유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를 공격함으로써 전쟁은 시작되었다. 당시 나세르는 소련제 무기를 수입하면서 소련과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수에즈 운하에 이해가 걸려있는 영국, 프랑스가 아랍과 이스라엘의 감정을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개전 5일 만에 시나이 반도를 다 장악하여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나중에 유엔의 압력으로 점령지에서 철수하기는 했으나 이스라엘의 영토는 처음보다 더 확장되었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 유럽 정부의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 휴전을 완결시키고 수에즈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군 출신답지 않게 가능하면 전쟁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모든 산업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시대에 있었던 이 번영은 사실상 미국 산업을 주도했던 군산 복합체의 호황에 힘입은 것이었다. 1929년의 대공황으로 세계의 자본을 다 장악해버린 미국의 자본가들은 뉴딜 정책으로 다시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한편으로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있는 일본 사람들을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하청업자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의 공업화에 착수했다. 바로 그럴 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은 미국의 군수기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으므로 미국과 함께 한동안 번영의 최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후에 일본을 극동의 후방기지 및 병참기지로 이용하려고 했던 미국의 대일 정책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일본을 육성하는 일이었다. 한국에서의 전쟁으로 최대의 번영을 누리고 있던 미국에서 아이젠하워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번영이 계속되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인기 있는 평화의 대통령으로서 8년의 임기를 다 끝내고 물러나자 46세로 35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그 다음 세대의 주자가 되었던 케네디는 번영의 세대가 남겨준 비운의 씨앗도 함께 물려받은 셈이었다. 처음으로 카톨릭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던 케네디는 뉴 프론티어 정신을 내걸고 냉전 해소와 세계 평화의 실현에 의욕을 보였다. 그는 평화군을 창설하고 인권 법안을 제출하는 등 참신한 활동을 펼쳤으나 카리브해의 봉쇄로 쿠바 내의 소련 기지를 철거시키고 핵실험 금지 조약을 추진하며 베트남에서의 철군을 계획하던 중 1963년 11월 22일 배후를 알 수 없는 오스왈드에 의해 저격 암살되었던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암살을 하게 된 이유는 신비에 쌓인 미스터리가 전혀 아니다. CIA가 왜 케네디를 백악관에서 몰아내고 린든 존슨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었는지는 1963년 11월 22일 이후 곧이어서 드러난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에서 자명하게 알 수 있다. 1962년부터 1974년까지 12년간 뉴올리언스 지방검사로 재직했고
케네디 암살 사건을 담당했던 짐 캐리스는 케네디가 암살되고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을 승계한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하여 설명했다. 베트남으로부터 미군 1,000명을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케네디의 명령은 12월에 즉시 철회되고 말았다. 케네디 장례식에 참석한 후 존슨은 집무실에서 주월 미국 대사인 헨리 카보트 로지를 만났다. 그는 로지에게 자신은 결코 베트남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동남아시아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1964년 8월에 통킹만 사건이 발생했다. 존슨 대통령은 공해상에서 순찰하던 미국의 구축함이 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월맹에 선전포고를 했고 1965년에 20만 명, 1966년과 1967년에는 30만 명의 미군을 투입하였으며 공격이 한창 치열해지자 미국은 하루에 1억 달러가 넘는 무기와 포탄을 베트남 전선에 쏟아부었다.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것은 물론이었다. 통킹만 사건이 일어나자 한국도 미국의 요청으로 1964년 8월에는 의무중대를, 1965년 1월에 다시 공병단을 파견했다가 1965년 10월에는 전투사단인 청룡부대와 맹호부대를 파견했다. 비록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 대가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AID 자금에 의한 베트남 건설에 한국의 민간 기술자 채용 및 용역, 한국에 대한 AID 차관의 제공 등 14개 선행 조건을 받아내었다. 이것으로 한국은 후일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술의 축적과 중동 건설 참여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전쟁에서 사상 최초의 패전이라는 치욕을 얻었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 국내의 반전 여론을 견디지 못하여 휴전 협상을 시작했고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조인된 평화협정에 따라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며 베트남은 결국 호치민 정권에 의해 공산화되었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미국의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던 1967년 5월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남쪽 관문인 아카바만을 봉쇄하면서 다시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 그해 6월 5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 3개 국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개전 2시간 만에 이집트 군사력을 마비시켰고 24시간 만에 제공권을 장악하였으며 48시간 만에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5일 만에 수에즈의 동안에 도착하여 이집트군을 괴멸시켰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구 예루살렘 시와 요르단 서안도 점령했고 이집트군은 가자 지구의 사령관이 항복을 하는 등 치욕을 당했다. 이집트군의 참패는 나세르 대통령의 하야 성명까지 나오게 하였고 군부의 숙청 파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같은 해 6월 18일 구 예루살렘 시를 병합하였고 당시의 저널리스트들은 정강석화와 같았던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불렀다. 한반도에서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두 개의 민주주의 사상 때문에 그 대리전이 일어나고 중동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 사이에 땅 빼앗기 싸움이 벌어지고 베트남에서는 땅굴 속으로 숨어다니는 베트콩과 무기 장사꾼들 사이에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면서도 사람들의 망각 속에 버려져 있던 아프리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이사야서 18장 1절. 구스라는 말의 뜻이 검다인 것을 보면 구스의 강 건너편이란 아프리카를 의미하는 말로 추정된다. 구스는 본래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인 함의 장자였다. 그의 자손 중 니므롯이라는 사냥꾼이 있었는데 셈의 수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니느웨를 건설한 반역자였고 전승에 의하면 그가 바로 바벨탑의 건축을 주도한 지배자였다. 구스는 아프리카로 가서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에디오피아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의 시대에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사모하여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의 말을 듣고 감동하여
많은 금과 보석과 향품을 선물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요세푸스는 그녀가 애국과 에디오피아를 다스리던 여왕이라고 밝혀놓았다. 그녀가 돌아갈 때 솔로몬은 사해 남쪽의 에일랏 항구까지 배웅을 했다는 전승이 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또 에디오피아가 1974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기독교 국가였던 이유를 밝혀주는 대목이 나온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가자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대신을 만났는데 그는 이사야서의 53장, 즉 메시아에 관한 글을 읽고 있었다. 빌립이 그에게 예언의 뜻을 일러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대신이 그에게 세례받기를 청하였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사도행전 8장 36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디오피아와 아프리카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고난의 대륙이었고 장사꾼들의 노예 사냥과 선진국들의 식민정책 때문에 암흑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꿈틀거리기 시작한 민족주의는 이곳에도 해방의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다. 그러나 식민정책도 그리고 그들의 해방도 모두 장사꾼들의 음모에 의한 것이었다. 식민지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음모로서 출현했고 더 진보된 음모로서의 식민지 해체는 신식민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경제적으로 더 현명하게 되었을 때 제시되었다. 폴 존슨, 세계 현대사 15장. 아프리카에서 손을 떼기로 한 선진국들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아프리카는 말 그대로의 폭력의 정글이 되었다. 각 종족을 대표하는 군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권력 장악을 위해 총격과 학살을 시작했고 아프리카는 이들에 의해서 엄청난 재난, 즉 인재를 당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수많은 학살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카사와 우간다의 아민이었다. 1965년 종신 대통령이 된 보카사는 나중에 스스로 황제가 되어 외국 귀빈 3,500명을 초청한 가운데 대관식을 거행하고 2,0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을 썼다. 그는 특히 어린이 학살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일부는 자신이 직접 죽였다. 또 1966년 밀턴 오보테를 도와 혁명을 일으킨 우간다의 이디 아민은 그의 상관을 몰아내고 대통령이 되어 반대파의 부족들을 몰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무당의 아들이었던 아민은 인육과 장기를 냉장고에 저장해놓고 자주 먹었으며 반역자들의 성기를 자르는 취미가 있었고 아내를 죽여서 그 시체를 분해하기도 했다. 그가 창설한 국립수사센터 조직은 아민의 정적들을 잡아서 그가 죽을 때까지 망치로 때렸으며 마약 밀매와 청부 살인으로 외화를 벌어서 아민 정권의 재정을 도왔다. 이런 일들이 20세기의 후반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6에서 8절. 성경은 삼가 두려워 말라고 하였으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재난의 시작이며 두려운 징조였던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인류는 돌로 쌓아올린 인본주의의 업적을 자랑하며 그들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 시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미국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는 나의 길이라는 히트곡을 발표했다.